material limitation이죠. material limit firm's ability to represent either client에 대한 능력을 우리가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제한할 수 있느냐라는 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우리가 실적인 우리가 의문점 뭘까요? 자, 칼리스의 employee죠. 칼리스라는 회사의 그 직원 자체가 이 기관의 중요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 있는 거죠. 지위가 있었느냐, 중요한 지위 있느냐. 한마디로 뭐 그 회사의 그 무역기관, 그죠? 뭐 협회 혹은 기관의 어떤 회장이라든지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냐? 또 실제로 그런 중요한 보직을 갖고 있어서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상공회의소 회장인 입장에서 상공회의소를 위해서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SK다 뭐 삼성이다 그게 뭐 어떤 사장이나 그렇죠. 사장이나 회장이 될 수 있겠죠. 한 회사 소속된 사장이나 회장이 상공회의소의 회장 역할을 맡는다 그러면 그 사람이 변호사를 이제 선임해서 실제로 법률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자문도 받고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뭘까요? 이러한 기관을 위해서 실제로 변호사들과 밀접하게 일을 했냐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저 첫 번째에서는 간단하게 우리가 재척사유가 될 수 없지만 두 번째에 넘어가서는 뭘까요? 이제 이게 되는 거죠. 자, 칼리슬이 제출한 그 진술 내용을 보게 되면 칼리슬의 Chief Executive Officer라는 그죠? 여기서 보면 뭐 회장이죠. CEO니까 칼리스라는 회사의 CEO 니나 칼리스죠. 이름도 똑같으니까 칼리스가 뭐 이 사람이 실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이제 이 협회의 입법 정책위원회 수리 멤버 중 3명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입법과 정책을 우리가 책임지는 업계 대표의 3인방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의 능력으로 봐서는 니나 칼리스이 결국은 뭘까요? 자주 이 변호사들하고 같이 일하게 되는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법 정책이라든지 뭐 전략이라든지 또 변호사로 하여금 이러한 입법 전략에 대해서 우리가 지시하는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진술 내용을 보게 되면 니나 칼리스라는 사람이 개인적으로도 이제 변호사들과 만나게 되고 그들과 이메일을 통해서 거의 매일 대화를 나누고 이메일로 그것도 특히 이제 입법 기간 동안엔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 뭐 회사의 업무도 있지만 또 이 기관에 또 보직을 맡게 되면 또 변호사들과 같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뭐 1년 동안 보게 되면 2주에 거의 2주에 평균적으로 한 번 정도는 이러한 이제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변호사 업무를 했다. 그러니까 룰 1.782라는 게 material limitation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검증을 통해서 2를 통과했다 그래도 두 번째를 통과 못하게 되면 이건 재척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는 통과했지만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된다. 룰 1.782를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내용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저 룰 1.782를 보게 되면 이 클라이언트 월레스 변호사와의 접촉, 이러한 접촉
당연하게 또 칼리슬과 칼리슬의 CEO와 클라인 월레스의 변호사의 이러한 접촉 자체는 이 로펌의 능력이죠. 로펌의 능력을 실적으로 제한시킨다. 후퍼와 기관을 수임하기 위한 능력을 실적으로 제한시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룰 1.782의 란 뜻이라는 건 뭘까요? 변호사의 개인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개인적인 이익이다. 개인적인 이익이다. 그러니까 뭘까요? 트레이드 어소시에이션에 소속되는 칼리슬이라는 사람이 CEO의 3인방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후포가 결국은 칼리슬에 대한 모든 내용들을 거의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알고 있는 거죠. 기관이라 하더라도 입법정책위원회 3인방 중에 하나고 또 법적인 문제를 자주 자문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두 사람 관계는 이건 뭐 사실은 이러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발생된다. 이게 1.782에 해당되는 변호사의 그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러한 기준을 볼 때는 우리는 이 관계의 성격과 정도를 우리가 먼저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변호사와 칼리슬의 수임 관련 그죠? 사이의 어떤 관계의 어떤 특성과 정도를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할 필요가 있다. 자, 그렇다면 그 관계가 더 가깝고 더 밀접할수록 그 역할 멤버의 그죠? 멤버의 그 역할 자체가 더 액티브하게 그죠? 로이어를 우리가 에게 우리가 지시를 하는 거고 지시하게 되고 또 결국은 이러한 그 수임과 관련된 변호사의 그 능력이죠. 변호사의 어떤 능력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한되는 위험성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칼리슬과 더 밀접하게 관련되고 더 밀접하고 더 빈번하게 접촉하게 되면 그 역할 자체가 더 변호사에게 지시를 하게 되고 그 또 실제로 동시에 concurrent representation이가 뭘까요? 동시에 지금 여기에 무역협회의 기관의 변호사이면서 기관에 소속된 칼리슬 자체를 반대로 우리가 소를 제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실적으로 그죠? 제한되는 능력 자체가 제한되는 위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 뜻은 뭐죠? 변호사라는 뭘까요? 로얄티가 있기 때문에 내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데 자주 만나가지고 얼굴도 알고 서로 인적 관계, 여러 가지 물적 관계가 두터운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강하게 대적해서 변론을 할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materially limited된 상태라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러분들 NPR이 공부를 할 때 어차피 오늘 이 케이스를 보면서도 우리가 이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자, 이 케이스에서 보게 되면, 자, 칼리슬의 그 CEO라는 사람은 3인방 중에 하나죠. 이 사람은, 자, 클라인 월레스 변호사한테 아주 그죠? 직접적으로 지시하는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서 했고, 그들과의 빈번한 접촉도 했고, 또 이러한 것은 뭘까요? 실질적으로 어떤 위험을 파생시키냐면, 클라인 월레스의 변호사의 개인적인 이익 자체가 실제로 동시에 우리가 이러한 수임을 하는 것을 실적으로 제한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material limitation은 어떻게 되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변호사를 우리가 선임할 때 우리가 특정 변호사가 그 클라이언트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전력 투구하고 모든 걸 바쳐서 변론을 해야 되는 것이 변호사의 의무인데 뭐 반쪽의 마음에 반쪽에 한 군데 뭔가 남아 있어 가지고 그거는 변론을 못하고 항상 남겨두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이제 머티리얼 리미테이션이죠. 당연하게 깨끗이 털어버리고 과감하게 일격을 가할 때는 가하고 변론을 해야 되는데 우리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그런 로열티라는 것은 뭘까요? 로열티가 디바이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양다리 걸치는 거죠. 양다리 걸칠 수는 없는 거죠. 여기는 지금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따라서 그렇게 돼요. 자, 칼리슬의 그 신청이죠. 자, 후프의 카운슬에 대한 재척 사유 신청이라는 것은 당연하게 인정돼야 된다. 인정돼야 됐었다. 그죠? 인정돼야 됐다. 그래서 고등법원의 판결 자체를 우리가 그대로 인정하고 본실 원심법원에 파기환송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원심법원이 됐어요. 원심법원에서는 칼리슬이 졌죠. 그래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법원에서 뭘까요? 지금 후퍼가 다시 어필해서 항소를 한 거죠. 항소를 했고 항소에서는 어떻게 되죠? 피고의 손을 들어주고 피고에서 다시 피고의 손을 들어준. 최종승은 누구죠? 최종승은 누구예요? 자, 칼리슬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판결문은 중간 읽고 말아버리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MPT 시험 볼 때 이건 뭐 간단하다. 앞에 보니까 이걸로 보세요. 자, 제가 볼게요. 대부분 다 여러분들 시험 떨어지는 사람들 보게 되면 아주 재밌어요.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confidential information 나왔죠. 또 그래서 우리가 withhold.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잘하셨죠. 대답도 잘하시고 이제 뭐 여러분들이 거의 전문가 수준 다 됐네요. 자, 여기서 이 케이스를 보고 여기서 그냥 손 들어서 이걸로 그냥 나가는 분이 있어요. 룰 1.6로 이제 결론 내려서 재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시간은 절약되죠. 그리고 뭐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집에 가면 간단한데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끝을 내야 되니까.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여긴 그런데 다시 이제 와서 보게 되면 밭이잖아요. 밭. 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룰 1.782를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머티리얼 리미테이션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여기서 두 번째선 마지막에 다루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디스퀄리피케이션 자체는 당연히 그랜트 돼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 법원의 입장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이제 이 케이스는 이해되셨지만 또 이제 며칠 있다가 여기다 시험 내게 되면 또 이게 또 헤매는 분 계시죠. 처음에 들었을 땐 야 이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다 이해를 하셨는데 또 혼자 하려고 그러면 또 이게 잘 또 이해가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문맥을 정확히 파악도 못하고 또 실질적으로 법의 문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절차적인 게 어떻게 돼 있고 이런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게 되면 결론은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조금 더 쉬었다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근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존스라는 스테이트가 나오게 되면 뭐라 그랬어요? 항상 여러분들 형사사건이죠. 형사사건 볼 거 없어요. 스테이트가 나오면 형사사건이에요. 형사사건이고 상대방은 이제 피고가 되겠죠. 피고 존스라는 사람이 대부분들 보게 되면 이제 자, 이 문제를 보게 되면 코러필이니까 항소심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있어서 원심법원 자체에 그죠? 한마디로 잘못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원심 자체에 잘못이 있었느냐.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피고의 마약의 어떻게 보면 커스터머죠. 그러니까 거래 당사자. 피고의 코케인의 그 어떤 고객이죠. 고객의
걸프렌드 자체가 실제로 자 여기서 보면 피해자가 아닌가, 그죠? 피해자인가 아닌가죠? 피해자인가? 피해자라는 건 뭘까요?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게 되면 Franklin Crime Victims Rights Act FVRA라는 기본법이죠. 프랭클린 범죄 피해자 기본법에 의한 형량, 양형이죠. 양형을 매긴다. 한마디로 이 사람은 5년이다, 10년이나 형에 처한다는 할 때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양형에 우리가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말하는 거죠. 과연 뭘까요? Victim Impact Statement는 피해자의 어떤 충격 진술을 할 수 있는 피해자가 아닌가라는, 그죠? 라는 것을 우리가 결정할 때 원심법원이 잘못했었냐는 이제 따져보는 거죠. 이걸 볼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항상 우리가 볼 때는 이건 기본권이죠. 기본권에 보장된 피해자의 기본권이죠. 피해자가 할 수 있는 기본권, 그것도 양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본권이죠. 자, 그렇다 그러면 2004년도, 2006년도 약 2년 동안에 피고 이기 존스라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이제 공모해서 이런 마약을 이제 제조하고 배포하는 그런 업무에 들어갔어요. 이 사법 경찰이죠. 사법 경찰에 제공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경찰이 이제 수색영장을 발부받았죠. 그 피고의 집이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마약의 제조 활동이라든지 관련 기구들을 이제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고가 체포돼가지고 이제 공모로서 이제 공모를 인정했죠. 한마디로 코케인을 소지할 그 공모죄를 그대로 실토했어요. 소지했다. 어떤 목적으로? 프랭클린 형법을 위반한 배포 목적, 그죠? 배포를 할 목적에 의한 코케인을 소유할 그러한 공모죄를 인정했다. 뭐 여기까지 좋아요. 뭐 이렇게 이 디펜던트의 관계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죠. 디펜던트가 있고 디펜던트의 고객이 또 걸프렌드니까 되게 한치간에 두치네요. 이런 것들 머릿속에 일단 집어넣고 디펜던트라는 사람이 하여튼 뭐 공모해서 하여튼 죄를 인정했다 해가지고 뭐 형사 본부로 일단은 체포돼서 기소된 상태다. 자, 존스가 이제 인정한 거죠. 인정한 후는 인정했다. 먼저 인정했다. 인정한 후에 지나 노코나라는 사람이 이제 디펜던트의 레귤러 코케인 커스터머네요. 이 고객 중에 피고의 고객 중에 한 사람의 그 걸프렌드, 그것도 과거에 걸프렌드가 결국은 뭐라고 이제 신청했냐면 본인이 내가 피해자다. 프랭클린 크라임 빅덤스 라이트 액트의 내 피해자다. 이제 주장한 거겠죠. 피해자가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양형에 참여해서 내가 저 피고를 보면서 저 사람한테 구형을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그 남자친구죠. 남자친구가 코케인 커스터머니까 남자친구겠죠. 마약을 먹고 항상 나를 강하게 학대했다든지 뭐 그렇다 그러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하게 양형에서 양형 청문회에서 당연하게 빅덤 임팩트 스테이트먼트를 할 수 권한이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겠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면 자신의 과거의 보이프렌드가 이제 코케인 유수니까 이게 커스터머겠죠. 이 커스터머죠. 코케인 이제 사용한 일반적으로 존스로부터 제조된 존스로부터 이제 마약을 규칙적으로 이제 구입한 그런 사람이네요. 이 사람이 내 보이프렌드가 뭐죠? 한마디로 육체적으로 또 mentally, emotionally abused 자신을 그죠?
학대했다.